이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사례 2. 아프가니스탄의 염소목동. 이게 이제 영화 론 서바이버라고 있는데, 누구였지? 그 되게 유명한 형들 나오거든요. 유명한 형들 나와서 이 이야기 이제 거의 비슷한 건데, 아마 이 사례를 보고 그 영화를 이제 만들었겠죠? 영화 론 서바이버. 이제 실제로 벌어진 도덕적 딜레마를 살펴보자. 철로를 변경한 전차 이야기처럼 가상의 이야기 같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복잡한 이야기다. 2005년 6월 미 해군 특수부대 C 소속의 마커스 루트렐 하사관 및 부대원 3명이 오사마 빈 라덴의 측근 탈레반 지도자를 찾기 위해서 파키스탄 국경 인근 아프가니스탄에서 은밀히 정찰 활동에 나섰다. 정보기관에 따르면 이들이 찾는 인물은 140에서 150명의 중무장 세력을 지휘하면서 험한 산악 지역의 어느 마을에 머물고 있었다. 그 이제 침투한 거예요. 적진으로 이제 침투를 한 거예요. 요 4명이.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산등성이 이들 정찰팀이 자리를 잡은 이후 아프가니스탄 농부 2명이 약 100마리의 염소를 몰고 나타났다. 그들은 14살가량의 남자아이를 1명 데리고 있었다. 무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군인이 아니란 소리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직접 나를 직접적으로 당장 위해를 가하거나 그럴 확률이 없었다라는 거죠. 미군은 이들에게 총을 겨누고 바닥에 앉으라고 한 뒤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했다. 이 염소목동들은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으로 보였기에 놓아줘야 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미국의 소재를 탈레반에 알려줄 위험이 있었다. 왜냐면은 이렇게 이제 뭔가 발견했는데 말을 안 했어. 그러면은 나중에 야 그때쯤에 너 거기 있지 않았니? 자식 이거 하면서 찾아내서 오히려 이들을 이제 죽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얘네들도 안 말하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뭐 그런 상황만 없었다면 사실 풀어주기가 훨씬 쉬웠겠죠. 이런 고민에 이제 당연히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로 이제 무게감이 더 실릴 수 있는데 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하필이면 또 4명의 병사죠. 왜겠어요? 왜 4명의 병사겠어요? 4명의 병사인 게 뭐가 문제죠? 왜 3명도 아니고 5명도 아니고 왜 4명이죠? 왜 하필 4명이죠? 뭐가 문제죠? 다수결했을 때 2대2 나올 수가 있다. 동률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문제겠죠. 4명의 병사는 몇 가지 선택을 놓고 고민했다. 밧줄이 없어서 이들을 묶어놓고 다른 은신처로 이동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이들을 죽이든가 풀어주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겠다. 그러니까 침투하니까 정말 최소한의 것만 갖고 들어가요. 근데 뭐 밧줄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이 밧줄 내가 언제 써야 될지 몰라요. 고작 이때 쓰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도망갈 때 아니면은 어디 이제 침투할 때 절벽을 내려갈 때 써야 돼. 근데 여기다 써버리면은 이 임무는 실패.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밧줄이죠. 밧줄, 줄. 이거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만드는 거 밧줄. 이런 전제 조건을 깔아놨죠. 밧줄이 없어서 이들을 묶어놓고 다른 은신처로 이동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이들을 죽이든가 풀어주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한 부대원은 이들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상관의 지시를 받고 국경 너머 적진에서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군의 판단은 분명합니다. 저들을 놓아주어서는 안 됩니다. 루트렐은 망설였다. 마음속으로는 그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는 나중에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썼다. 우리는 그들을 풀어줄 수 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내 안에 또 다른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기독교인으로서의 또 다른 마음이 깊은 곳으로부터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무장하지 않은 저들을 냉정하게 죽이는 것은 잘못이라고 줄곧 속삭였다.
기독교인으로서의 마음이 무슨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루트렐은 양심상 염소 목동들을 죽일 수 없었다. 양심 나왔죠? 양심. 양심 뭐죠? 그 도덕적으로 내 생각, 내 가치 판단에서, 나의 가치 판단에서 그거는 허락되지가 않았다 라는 거죠. 저희 봤죠? 윤리랑 도덕 차이. 그 도덕은 개인의 양심. 그리고 이 3명의 휘하 병사 중 1명을 기권했대요. 그리고 곧 후회할 결정이었다. 염소 목동들을 풀어준 지 1시간 반쯤 지나자 4명의 병사는 AK-47과 휴대용 로켓 발사기로 무장한 휴대용 로켓 발사기 여러분들 많이 봤죠? RPG 하는 거 이렇게 하고 뚱뚱 쏘는 거 많이 봤죠? 이거를 이제 현실에서 맞닥뜨린 사람들입니다. 로켓 발사기로 무장한 80에서 100명의 탈레반 병사들에게 포위되었다. 곧이어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지며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들을 구출하러 온 미군 헬기 한 대까지 격추당하는 바람에 거기에 타고 있던 군인 16명 모두 목숨을 잃었다. 루트렐은 헬기까지 이제 구하러 왔는데 이제 헬기가 이제 RPG 격추당한 거죠. 루트렐은 중상을 입고 산 아래로 굴러떨어진 뒤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그는 11km를 기다시피 하여 파슈툰 마을로 갔고 탈레반의 눈에 띄지 않게 마을 사람들이 보호해준 덕분에 마침내 구출될 수 있었다. 당시를 회상하던 루트렐은 염소목동을 죽이지 않는 쪽에 표를 던진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 지금껏 내가 내린 가장 바보 같고 남부 촌뜨기보다 멍청한 결정이었다. 여기 약간 그런 거 있죠? 그 남부 북부 서로 이제 좀 약간 지역 감정? 어디가 약간 그거지? 보통은 이제 대부분 이제 약간 좀 큰 나라다 하면 이제 좀 북쪽이 좀 더 잘 살죠. 우리랑은 이제 반대로. 그는 당시의 경험을 담은 책에서 이렇게 썼다. 내가 정신이 나갔던 게 틀림없다. 우리에게 사형을 집행하도록 내가 캐스팅보드를 행사한 셈이다. 적어도 지금 당시를 되돌아보면 그렇다. 결정적인 표는 내가 던졌고 그 일은 내가 동부 텍사스 묘지에 묻힐 때까지 나를 괴롭힐 것이다. 이들이 처한 딜레마가 그토록 해결하기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는 염소 목동들을 풀어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목동들은 그저 가던 길을 갈까? 아니면 탈레반에 갈까? 하지만 그들을 풀어주면 참담한 전투가 벌어져 같이 있었던 전우들을 포함해 총 19명의 미군이 목숨을 잃게 되며 자신도 부상을 입고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가정한다면 그는 다른 결정을 했을까? 이거 미래를 내가 미리 알았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목동들을 쏴 죽여버렸을까? 이런 얘기죠. 그때를 회상하던 루트렐의 대답은 분명했다. 그는 염소 목동들을 죽였을 것이다. 이후에 일어난 재앙을 생각해보면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 숫자를 따져보면 루트렐의 선택은 전체 이야기와 비슷하다. 아프가니스탄의 3명을 죽였다면 전후 셋과 그들을 구하러 온 미군 16명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여기 뭐 전차 이야기와 비슷하다 해서 이렇게 옛날에 이제 어떤 분이 수업하는데 왜 갑자기 전차라고 하지? 그러니까 열차 알겠죠? 그 전차 열차 얘기하는 거예요. 군인 그 전차 그거 말고 알죠? 그 옛날에 누가 물어본 적 있어가지고 무슨 말을 뭐 물어보는 거지 했는데 알겠죠? 열차. 그런데 염소목동들을 죽이는 것은 전차 방향을 돌리는 행동과 남자를 다리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일 중 어느 경우와 닮았을까? 루트렐이 위험을 예감하면서까지 부정하지 않은 민간인을 냉정하게 죽이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 남자를 밀어 떨어뜨리는 경우에 더 가까울 것이다. 하지만 염소목동들을 죽여야 한다는 주장은 남자를 다리에서 밀어뜨려야 한다는 주장보다 설득력이 있다. 결과를 놓고 볼 때 그들은 죄 없는 구경꾼이 아니라
탈레반에 협조하는 사람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문제는 뭐죠? 그걸 모른다는 거죠. 얘네가 협조하는 애들인지 그냥 뭐 진짜 지나가다가 우연히 발견된 선량한 염소 목동인지. 이런 가정을 해보자. 다리에 있던 남자가 철로에 있던 작업자들을 죽일 의도, 다리에 있던 남자가 철로에 있던 작업자들을 죽일 의도로 그들을 이제 그러니까 적이라고 가정하고 전차의 브레이크를 망가뜨렸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남자를 철로 위로 밀어 떨어뜨린 행동에 찬성하는 주장은 힘을 얻기 시작한다. 그럼에도 그의 적들은 어떤 사람이며 왜 그가 그들을 죽이려 했는지 여전히 알아낼 필요가 있다. 철로의 작업자들은 프랑스 레지스탕스들이고 다리에 있던 남자는 전차를 망가뜨려 그들을 죽이려던 나치 대원이 밝혀진다면 남자를 밀어 작업자를 구해야 한다는 주장은 도덕적 호소력을 지낼 것이다. 아니, 야, 나치에 정하던 이제 프랑스 레지스탕스고, 야, 너네는 그냥, 이 새끼, 그 못된 나치 부역자네? 죽어! 이게 좀 더 이제 타당해진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말이랑 비슷하죠? 여기 서 있던 사람은, 막 그런 거, 뭔가 안 좋은 걸 막 껴넣는 거야. 연쇄살인범이. 막 이런 식으로 껴넣어. 그러니까, 야, 살인범쯤은 죽어도 되는 거 아니야? 연쇄살인범인데 그냥 죽여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도덕적 당위성을 얻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물론 그 염소 목동들은 탈레반 협조자들이 아니라 중립적인 사람들이거나 탈레반에 반대하지만 강요에 못 이겨 미군의 위치를 알려주었을 가능성도 있다. 염소 목동들이 자신들에게 해를 끼칠 사람들은 아니지만 탈레반의 고문으로 미군의 위치를 발설하리라고 루트렐과 전우들이 확신했다고 가정하자. 그들은 아마 임무를 완수하고 목숨을 지키기 위해 염소 목동들을 죽였을 것이다. 하지만 염소 목동들이 탈레반을 돕는 염탐꾼이었을 경우보다 더 비통했을 것이다. 그렇죠. 걸어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문제되었을 것이다. 라고 했죠. 그 다음 도덕적 딜레마 써있죠. 도덕적 딜레마 바로 나가볼게요. 난 물 한잔 하고 나가볼게요. 궁금한 게 과연 이거를 뭐 어떤 시험을 본다거나 그런 목적이 아니고 취미로 과연 이거를 풀버전으로 이 한 권 다 나가면서 풀버전으로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학점이나 뭐 이런 게 없는데 있을까? 누군가 있다면 언젠가 제가 밥 한 끼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이런 말을 했던 것도 아무도 모르겠죠. 도덕적 딜레마. 살아가면서 앞에 이야기에 있던 미군 병사들이나 전차 목격담처럼 치명적인 선택에 직면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딜레마에 대해 고민하다 보면 개인적 혹은 공적 생활에서 어떤 식으로도 도덕적 주장을 전개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민주사회에서 살다 보면 옳고 그름, 정의와 부당함에 관한 정의와 부당함에 대한 이견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낙태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고 낙태를 살인으로 간주하는 사람들도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낙태가 이제 범죄는 아니죠. 정확히는 이제 법에는 있는데 지금 야 이거 법 잘못됐으니까 고치라고 이제 헌재에서 했죠. 근데 몇 년도지? 19년도인가? 좀 됐죠. 근데 원래 이제 했었어야 되는데 고치지 않아서 그냥 법에는 있지만 적용되고 있지 않는 그런 애매한 법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비범죄화가 되었죠. 비범죄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 되게 이 논쟁 되게 훨씬 심합니다. 우리랑 다르게. 왜냐면 얘네들은 그 기독교인들이 되게 많아요. 뭐 개신교, 천주교 합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제 종교에서 기본적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낙태를 금지했던 일어났던 여러 가지 폐해들이 있었죠. 이런 걸 다 이제 겪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거 되게 치열합니다. 낙태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도 있고 낙태를 살인으로 간주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여기서 1번 한번 체크해 보시고 1. 부자에게 세금을 거두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공정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1번 뭐죠? 이거 이제 공동체주의자 같은 입장이죠. 2. 노력으로 번 돈을 세금으로 빼앗는 행위는 공정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입장도 있다. 뭐죠? 자유지상주의예요. 자유방임주의, 자유지상주의. 자유주의가 아니에요. 알죠? 이거 정말 저도 유튜브 보거나 뭔가 뭐 여러 가지 뭐 시사 채널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자유주의의 입장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자유주의, 자유방임주의 완전 되게 다른 거예요. 자유방임주의, 자유지상주의 이거예요. 3번 어떤 사람들은 대학 입시에서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 잘못을 바로잡는 정책이라고 옹호하는가 하면 이건 뭐 롤스 형도 샌델 형도 이런 말을 하죠. 소수 집단 우대 정책 이런 거. 뭐 흑인 우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 전형 이런 거 있죠. 뭐 농어촌 전형 아니면 뭐 장애인 전형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말하는 거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인재를 역차별하는 공정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비난한다. 이것도 이제 자유지상주의자죠. 인재 역차별한다고 로버트 로직 이런 사람들. 그리고 5번 테러 용의자를 고문하는 행위를 자유사회에 걸맞지 않은 혐오스러운 짓이라고 반대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이것도 이제 자유주의자 입장이죠. 테러 용의자를 고문하는 것은 옳지 않아. 이것도 그 영화 있었는데 뭐였지? 그 영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형 나와요. 그 형. 닉 퓨리 형아. 그거 있죠. 뭐야. 요거 애꾸는 닉 퓨리 형아 있잖아요. 그 어벤져스 보면 나오는 그 흑인인데 약간 덩치 좀 있고 그 닉 퓨리 형아가 이제 나오는데 그거 보다 보면 정말 생각이 많이 복잡해집니다. 한번 정말 저는 정말 추천해보고 싶은 영화예요. 테러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예방수단이라고 찬성하는 일들도 있다. 6번 테러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예방수단이다. 공리주의자 제 입장이죠. 그래서 공동체주의자, 자유지상주의자, 그리고 자유주의자, 공리주의자, 그리고 이제 롤스 형이랑 샌델 형이랑 뭐 공통된 의견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죠. 선거에서는 어떤 견해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기도 한다. 이를 둘러싸고 소위 문화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공적인 영역에서 도덕 문제를 놓고 격하고 열정적으로 논쟁을 벌이는 모습을 지켜보면 도덕적 신념이 이성의 범위를 넘어 가정교육이나 신앙으로 인해 이미 정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만약 그렇다면 도덕의 호소에 상대를 설득할 수는 없으며 정의와 권리에 대해 공적인 토론을 벌이는 것은 독단적인 주장의 공세일 뿐 마구잡이 이념싸움과 다를 바가 없다. 최악으로 치달을 때는 우리의 정치가 그런 상황이 된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때로는 어느 한쪽의 주장에 마음이 바뀌기도 한다. 뭐 그때 내 맘이지. 뭐 항상 이게 하나가 옳아? 상황에 따라 다른 거지? 또는 내 기분이 지금 그렇지 않은데? 이럴 수도 있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정의와 부당함, 평등과 불평등, 개인의 권리와 공동선, 개인의 권리, 자유주의, 공동선, 공동체주의, 개인의 권리와 공동선을 둘러싼 주장들이 경쟁하는 상황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 책은 그런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어려운 도덕적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 내면에서 어떻게 도덕적 사유가 자연스레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우리는 흔히 옳은 행위에 대한 견해나 확신. 1번, 우리는 흔히 옳은 행위에 대한 견해나 확신. 이게 이제 가치. 어떠한 견해, 가치, 그거죠? 견해라고 돼 있죠. 이게 어떤 게 옳으냐. 그리고 이게 맞는 것 같아. 맞아! 라고 이제 확신하는 거, 견해나 가치. 가치에서 시작한다. 그러고는 2번,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를 생각하며 근거가 되는 원칙. 여기 앞에 이 가치를 이렇게 생각했으면은, 나 왜 이렇게 확신했을까? 라고 그걸 한번 다시 생각해서 논증해본다는 거죠. 논증. 응? 그렇죠? 그 다음 그 원칙에 반하는 상황. 3번, 원칙에 반하는 상황.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반증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원칙대로라면은, 이런데, 그럼 이런 경우는? 그럼 그거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반증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괄호축 써있죠? 가능한 여러 명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늘 옳을 줄 알았는데, 남자를 다리 아래로 미는 행위, 혹은 무장하지 않은 염소 목동들을 죽이는 행위는 잘못된 것 같다. 앞에 했던, 를 맞닥뜨리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한다. 이런 혼동되는 상황을 생각하고 이를 정리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는 것이 바로 철학으로 가는 기폭제다. 이러한 긴장에 직면했을 때 옳은 행위에 대한 판단을 제고하거나 애초에 옹호하던 원칙을 재검토할 수 있다.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면 자신의 판단과 원칙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판단에 비추어 원칙을 재조정하기도 하고 원칙에 비추어 판단을 재조정하기도 한다. 이처럼 행동의 세계에서 이성의 영역으로 다시 이성의 영역에서 행동의 세계로 뭐예요? 행위가 가치를 그리고 가치가 행위를 이죠? 행동 뭐예요? 행위 이성 어떠한 가치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옳아 아니야 하는 가치 그리고 이성의 영역 내가 먼저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 가치가 행위를 낳는다 라는 의미죠. 마음을 돌리는 것이 바로 도덕적 사고의 근간을 형성한다. 도덕적 주장을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방식, 즉 특정한 상황에서의 판단과 심사숙고를 통해 확정한 원칙 사이를 오가는 변증법의 역사는 꽤 오래되었다. 소크라테스의 대화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도덕 철학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이처럼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어려움에 봉착한다. 도덕적 사고가 우리의 판단과 원칙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것이라면 그런 사고로 정의나 도덕적 진실에 어떻게 다다를 수 있을까? 가령 도덕적 직관과 원칙에 입각해 평생을 헌신하더라도 그것이 그저 되풀이되는 편견의 탈에 머물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도덕적 사고란 홀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고 답하고자 한다. 따라서 친구, 이웃, 전후, 시민 등의 대화 상대가 필요하다. 뭐예요? 도덕적 사고는 홀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고 답하고자 한다. 대화와 소통을 중시하는 공동체주의자의 이야기죠. 샌델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게 좀 이제 우리 대화 좀 하자. 샌델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누가 두 분이 들어왔네요. 우리 정의란 무엇인가 지금 54페이지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대화 상대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 상상 속의 존재일 수도 있다. 자기 자신과 논쟁할 때가 그렇다. 하지만 자기 성찰만으로는 정의의 의미나 최선의 삶의 방식을 찾을 수 없다. 이게 뭐냐면은 자기 성찰만으로는 정의의 의미나 최선의 삶의 방식을 찾을 수 없다. 이게 자유주의자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왜냐면은 자유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자들의 책을 읽어보면은 논리적으로만 딱딱딱딱딱 맞으면 돼요. 그래서 한번 이해하면은 이건 뭐 사실 읽기가 어렵지 않아요.
야, 너네 맨날 사고 실험 이렇게 하고, 야, 논리적으로 이거 이렇게 맞고, 야, 네 생각이 다 맞는 것 같지? 아니야, 이 새끼야! 라는 게, 이제 그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54페이지 앞에, 이제 세 번째 문단이죠.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소크라테스는 일반 시민을 동굴에 갇힌 포로에 비유한다. 그런 거 봤죠? 이데아. 우리 들어본 적 있죠? 들어본 적 없는 사람 없죠? 비유한다. 이들이 보는 것은 벽에 드리운 그림자의 움직임, 즉 이들로서는 결코 파악하지 못할 실체의 그림자뿐이다. 상황이 그러하므로 오직 철학자만이 한낮에 빛이 있는 그렇죠? 빛이 있는 바깥으로 나가 실체를 볼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태양을 본 철학자만이 동굴에 사는 사람들을 지배할 적임자라고 주장한다. 가로치고 그들을 다시 동굴로 돌려보낼 수 있다면. 이는 정의의 의미와 좋은 삶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편견과 틀에 박힌 일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뜻이라고 플라톤은 지적한다. 그러니까 편견을 좀 벗어나야, 너 좀 딴 생각도 해봐야 네가 이제 좀 본질을 알고 진리를 알지 않겠니? 맨날 생각하는 대로만 생각하면은 그 뭐니? 너 왜 사니? 약간 이런 그런 거죠. 그의 지적이 옳긴 해도 내 생각엔 전적으로 옳다고 볼 수는 없다. 동굴의 비유로 어느 정도로만 타당한 것이다. 만약 도덕적 사고가 변증법적인 사유라면 거로치고 즉 구체적 상황에서의 판단과 그 판단을 형성하는 원칙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면 비록 불완전하거나 교육으로 다듬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나름의 견해와 확신이 사고의 기반과 재료로 존재해야 한다. 밑줄 불완전하거나 교육으로 다듬어졌을지 않을지라도 이게 그 다듬어지지 않았더라고 해도 꼭 막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육을 받아갖고 우리가 논리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A 다시 B는 어쩌고 저쩌고 뭐는 뭐다 막 이런 게 꼭 아니더라도 우리 경험적으로도 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야 그런 거 안 했으면 내 생각은 가치가 없는 거니? 약간 요런 거죠.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지? 누구야? 트롤리 딜레마 지났습니다. 트롤리 딜레마 지났어요. 미안해요. 나름의 견해와 확신이 사고의 기반과 재료로 존재해야 한다. 벽에 비친 그림자에 영향을 받지 않는 철학이란 그저 메마른 이상향일 뿐이다. 도덕적 사고를 정치에 적용해 공동체의 삶을 어떤 법으로 다스릴지 물을 때는 도시의 시끌벅적한 참여 그리고 대중의 마음을 휘저을 주장과 사건이 필요하다. 구제금융, 가격폭리, 소득 불평등, 소수집단 우대정책, 병역, 동성결혼을 둘러싼 논쟁은 정치 철학의 문제다. 이 문제들은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까다로운 시민들을 상대로 우리의 도덕적, 정치적 신념을 분명히 하고 정당화하라고 촉구한다. 한층 더 까다로운 상대는 정치 철학자들이다. 고대와 근현대 정치 철학자들은 시민 삶에 생기를 불어넣는 개념들 가로치고 정의와 권리, 의무와 합의, 명예와 미덕, 도덕과 법 이렇게 써있죠. 시민 삶에 생기를 불어넣는 개념들을 때로는 급진적이고 놀라운 방식으로 이해한다. 이 책에는 아리스토텔레스, 이마누엘 칸트, 존 스튜어트 밀, 존 롤스 같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하지만 이들을 연대순으로 다루진 않는다. 이 책은 사상의 역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도덕적, 철학적 사고를 여행한다. 이 책의 목적은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려주는 정치 사상사를 다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로 하여금 정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립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만들어 자신이 무엇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답을 알려주진 않는데 네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대가리가 있으면 생각 좀 해라. 약간 이런 말을 되게 야, 대가리가 있으면 생각 좀 해. 이렇게 쓰면은 사람들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책도 안 사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제 곱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알려주진 않는데 진짜로 안 알려주지는 않아요. 충분히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무슨 야, 책을 읽으면 답을 알려줘 답을 안 알려줘 하는데
솔직히 하고 싶은 말 다 했다고 생각하고, 뭐,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일단은 1장 끝났어요. 1장은 끝났고, 오늘 할 분량이 끝났습니다.